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데도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가 짬짬이를 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상법 강행 처리, 그리고 탄핵 추진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는 안건을 수기 없이 처리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오늘 아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펜싱 선수 출신 남현희 씨와 대질해서 남 씨도 공범이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저녁 운행률이 떨어지며 퇴근길 극심한 혼잡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 저녁 6시까지 계속됩니다. 노사 협상은 다시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았던 작가 한강이 이번엔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가 프랑스 4대 문학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철회한 탄핵안은 새로 재발의해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연이어 잡힌 본회의 때 다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재추진 입장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의제가 돼 법적 효력이 발생한 걸로 봐야 한다며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라서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권 해석을 내린 국회 사무처까지 비판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 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을 국회 사무처하고 짬짬이가 돼서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걸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통과됐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 처리는 묘연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아니다,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다수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작전이 있는 줄? 전 몰랐어요. 추석 대변인 진짜 몰랐어요. 그래요? 윤재욱 대표는 당신이 나중에 좀 말씀 아침에 네. 그 국회 나오면서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깊게 고민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어요. 반면 허를 찔린 줄 알았던 민주당은 외려 알고 있었다는 분위기입니다. 당혹스러움을 감추려는 건지 본회의 직후 홍익표 원내대표는 검토했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며 충분히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도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웬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안 한 겁니다. 하기로 했던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요런 비밀 작전 펼칠 걸 모르셨던 거예요? 당연히 예상했고요.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퇴장할 걸 예상하셨다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우? 예상을 했든 못했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탄핵안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남은 본회의 일정 중에 다시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한 번 보고된 사안이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이동관 지킴이를 자처하고 싶냐며 여론전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킴이로 전락한 날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그 탄핵소추안 보시면 구체적으로 5가지 이유가 제시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2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명분 하에 KBS, MBC, JTBC 10여 개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 자료 요구를 보면 보도 경위를 물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 명 지키기 위해서 그 전당이 나서서 했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아마 오늘 아침쯤에는 다들 좀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탄핵 대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섭 검사가 포함된 걸 꼬집으면서 이재명 방탄이자 보복성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동관 방탄 이것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무리하게 어제 탄핵한 검사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지금 국정조사 3건이나 올리고 지금 탄핵 계속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근데 왜 이정석 검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지휘했던 검사였고 이게 얼마나 좀스럽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 당대표 수사한 검사를 탄핵 발의한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 모두 2명입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인데요. 각각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차례대로 함께 살펴보시죠.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비위 의혹,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죠. 인기 학교에 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처남이 살던 강남 지역 아파트에 위장 전입한 의혹, 그리고 처가 쪽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법적 분쟁을 돕고 또 요청에 따라 주변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주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2차장 이정섭 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 전입입니다.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골프장 사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의 이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이 검사 측은 위장 전입을 한 건 맞지만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민주당은 이 검사를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현재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을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북 송금 사건과 쪼개기 후원 등을 비롯한 쌍방울 관련 혐의,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이죠.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손준성 검사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기소해 1년 가까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손 검사에 대한 의혹은 2년 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때는 21대 총선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까지 받아 더 주목됐죠. 하지만 해당 내용을 감찰한 검찰은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번 본회의 처리에 실패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긴 했지만 재발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서 진통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익을 위한 방향이 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읽힙니다. 이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과 탄핵안만 논란이었던 건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선 검찰의 마약 특활비도 쟁점이 됐는데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제1야당 원내대표 사이에 가짠타는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그 말이 가짜라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자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짠타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않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 섞인 논쟁은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특활비 예산 2억 7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영수증 증빙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내부 경력금이나 떡값으로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마약이라는 중요 범죄에 대응하려면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예산 삭감이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이 느슨해질 거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일자 민주당은 다시 반박했습니다. 마약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고 80억 원이 넘는 마약 수사비를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 특활비와 혼용해 쓰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산 따내려고 언론 플레이지 말라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 장관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이에 공방이 예상됐습니다. 의외로 예산을 잘 돌렸으면 된다는 걸로 웃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아까 홍익표 의원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됐을 얘기예요. 좀 말이 심했잖아요. 정치권에서 정당의 대표로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관이 하실 얘기는 아니고 그게 내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금액 안에서도 마약에 집중한다는 그러한 어떤 유동성을 나름대로 그거를 좀 원활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제 말씀 뜻을 아시겠죠? 제가 오늘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이 됩니다.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대는 노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협정에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운행했습니다. 9호선 일부 구간과 운영회사가 다른 경의중앙선이나 신분당선 등도 차질 없이 운행 중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80%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파업이 끝나면서
이후 퇴근길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기존 살충제의 저항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 살충제 8종의 사용이 승인됐습니다. 이는 빈대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의 저항성을 형성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8종 모두 전문 방역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가정에서도 쓸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등 후속 승인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며 저항성이 덜한 다른 살충제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도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보건소는 지난 8일 아산의 한 원룸 건물에 있는 가구 2곳에서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리인을 통해 벌레 사체 사진을 확인했지만 빈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공식 확인된 건 아니라며 사체를 확보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조금 전 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 차림의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호송 차량에 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당시 개는 목줄에 감겨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직접 이 남성을 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도 위를 내달리는 사륜 오토바이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목줄에 감긴 채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곧 힘이 빠졌는지 축 늘어졌고 다리는 바닥에 쓸립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합니다. 뒤따르던 시민들도 앞다퉈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개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목줄을 쫙 쪼아가지고는 대롱대롱 매달아갖고 달리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리 뒤에가 2개가 질질질 끌려가는데 엄청 많이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갔는데 고성이 오간 다툼은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났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70대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개를 데려가 키우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개가 크게 다친 만큼 분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넘길 예정이었지만 안타까운 구조 현장을 직접 본 시민이 개를 임시보호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저도 개도 키우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집에 2마리 있는데 같이 어울리게 잘 키워보려고. 너무 불쌍하고 또 이쁘고 또 사람 생명이니까.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당근 칼을 아시나요? 사진으로 보는 장난감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틱톡 같은 SNS에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칼 모양 플라스틱이 숨겨져 있는 이른바 잭나이프 형태의 장난감입니다. 흡사 당근을 떠올리게 해서 당근 칼이라고 부르지만 딸깍 소리와 함께 칼이 나왔다 들어가고 흔들면 주변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실제 흉기와 다를 바 없죠. 엄연히 14세 이상 구매 가능한 제품이지만 문구점, 무인가게,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그보다 어린 초등학생들도 쉽게 구하고 있습니다. 1,600원에서 5,000원대이면 살 수 있고요. 크기와 색깔도 다양해서 장난감으로 많이 찾게 되는 겁니다. 문구점 자영업자들은 없어서 못 판다며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당근칼로 아이들이 노는 방식입니다. 학교나 집에서 마치 누군가를 찌르려는 듯한 흉내를 내기도 하면서 흉기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잇따라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 일부 교육청 학교에서는 실제로 교내에서 당근칼 소지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안타까운 범행 소식이 잇따르면서 흉기 자체에 대한 경각심 커지는 상황이죠. 교내외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낫을 들고 저항하던 한 수배범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누구든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남성이 방 안에서 격렬하게 낫을 휘두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데 무작정 휘두르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관내 수배자의 주거지를 순찰하던 경찰이 익숙한 얼굴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 목격한 순간 바로 형사과에 지원 요청을 했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경찰관의 투항 명령에도 수배자는 낫과 흉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뺏으러 온 놈들 아니냐며 나가라고 외친 건데요. 경찰은 물론이고 수배자 본인도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테이저건을 발사하는데 단 한순간의 고민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배자는 그대로 쓰러져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수십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몇 달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이 발만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에게는 업계약서를 쓰고 전세 가격에 물건을 팔아 매매가 고가에 이뤄진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A씨의 전세 계약 기간은 지난 4월 만료됐습니다. 육아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이사를 준비했지만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9개월째 돌려받지 못하면서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지금 집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저희만 먼저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도 없으셨고. 옆건물 전세 세입자도 몇 달째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만 졸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면 이제 금방 이제 될 거다라고 해서 그 말만 저거 어쩔 수 없이 믿고서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라 마음 좀 불안해서. 건물 한 개 동에 거주하는 집만 20여 세대. 이들이 묶인 전세 보증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다세대 주택 2개 동을 소유한 임대인은 홍모 씨.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친오빠가 맡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세입자들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매 들어가면 당연히 집값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저희도 어떻게 못 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파산을 해야지. 저희가 뭐 없는 돈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심지어 친오빠 홍 씨가 운영하는 분양 사무소에서 세입자들에게 업계약으로 집을 사라고 권유한 정황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가의 물건을 넘기되 계약서상으로 매매가를 수천만 원 더 비싸게 쓰자고 한 겁니다. 전세가와 매매가 차익을 한번 입금해주고 되돌려주는 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안전하다고도 설명합니다. 돈이 알았다 갔다 버리면 이거 나중에 탈세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연결되시면은 뭐 4억을 주라는 거네요. 예, 4천만 원이구나. 4천만 원이시면 4천만 원을 줬다가 제가 다시 돌려드리는데 집이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꾸며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높이려는 수법으로 풀이됩니다. 홍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업계약이 실제 이뤄진 건 없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피해자들은 홍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의 득실을 따져보는 YTN 연속 보도. 이번엔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포시는 공식적으로 편입과 매립지 문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쓰레기를 받아줄 매립지 유치설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입장에선 대체 매립지 문제가 발등에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편입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의 만남. 편입 대가로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유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답변의 분위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김포 측은 권한이 아니라며 답을 안 했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저희 김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일은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없다곤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기피 시설을 주변에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기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가장 큰 혐오 시설로 꼽히는 쓰레기 매립장의 김포 유치 문제가 나오는 건 서울시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6배 정도,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30년 넘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왔지만 이제 서둘러 대체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운영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결정적인 매립 승인권은 전적으로 인천시에 있습니다. 그런 인천시가 3년 뒤인 2026년까지 무조건 매립지 운영을 끝내겠다는 입장이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면 대체 매립지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고. 그러나 대체 매립지 선정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작년 2차례 공모에서 2,500억 특별지원금 등 가진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수도권 매립지 일부가 걸쳐 있고 비교적 여유부지도 많은 김포가 서울 편입을 고리로 기존 매립지 이용 연장이나 대체지 유치를 통해 해결사를 자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스멀스멀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 김포에 있잖아요. 서울에 편입되면 서울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서울로 편입되면서 수도권 매립장보다는 이득이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김포시는 앞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대가로 서울 강서구의 골칫거리였던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혹여 김포시가 반대해도 만약 편입된다면 도시계의 권한을 대부분 서울시가 가져간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김포구로 되는 순간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권자는 서울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벌써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서울 상암동 소각장 설치 사업이 김포 편입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의 편입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쓰레기 매립장 문제. 서울시 입장에선 절실하지만 결국 편입의 대가 혹은 비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가해 기업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옥시 외 다른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은 확정되지 않는 등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오랜 시간 계속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참사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1년쯤인데요. 지난 7월까지 공식 피해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하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을 포함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건강이 나빠진 피해자가 67만 명, 사망자도 14,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이미 1994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됐던 만큼 누적된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에도 나섰고요. 어제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거죠? 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지난 2007년부터 옥시가 생산한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을 진단받은 김모 씨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김 씨 피해 등급은 4단계 중 3단계로 분류됐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질환 가능성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김 씨는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씨는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는데요. 1심은 김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옥시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옥시가 제품 안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도 안전한 것처럼 광고했고 이 광고를 믿고 살균제를 쓴 피해자에게 보상은커녕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3단계 판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일부 부위 질환에 대한 것만 살펴보신 것일 뿐이라고 판단한 건데 피해자가 구체적인 증명만 하면 살균제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네, 다른 소송 당사자 중에도 김 씨처럼 3단계 판정을 받아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인과성을 인정받은 1, 2단계의 피해자들은 소송 없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1단계에 해당하면 인과성이 거의 확실하고 2단계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분류된 3, 4단계의 피해자들도 5천 명에 달하는데 그동안 김 씨처럼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처럼 낮은 단계의 피해자들이 잇따라 민사소송에 나섰지만 대부분 1심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더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고요? 네, 무엇보다 가습기 제조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의 형사사건 결과는 살균제 성분에 따라 갈렸는데요. 먼저 옥시의 경우 살균제에 PHMG라는 성분을 포함했는데 피해자들의 폐 질환과 해당 성분 사이 비교적 뚜렷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CMIT 등 다른 성분을 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단정할 수 없다는 건데 내년 1월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다 안 끝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판결 당사자인 김모 씨도 옥시를 사용했던 당사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운데는 김 씨처럼 옥시 제품을 쓴 경우가 대다수지만 아직 형사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 제품을 쓴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확정돼야 손해배상 책임 역시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8월 국가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들에게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해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세퓨가 도산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가 살균제 성분을 승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피해 보상에 나서라는 요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환영하는 노동계와 반발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단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핵심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입니다. 먼저 노조법 제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게 핵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어서 노동권 보장 권리가 넓어집니다. 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축소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됐죠. 네, 맞습니다. 노조법 제3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 법안은 적법한 쟁행위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면 개정안은 법원이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불법 파업 등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때 각자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모두가 거액의 손해 발생액을 부담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기업의 입장, 경영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어제 법안 통과 직후 경제단체들은 앞다퉈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추상적인 범위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입법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또 근로자 실직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정부 기조는 어떻습니까? 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교섭 여부와 폭력적인 파업이 만연해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처럼 이 장관은 구체적 언급을 삼가긴 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권위 방침을 분명히 시사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양대 노총은 어제 법안 통과 직후 나란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원하청 관계에서 저는 진짜 사정을 찾기 위한 숨바꼭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무자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자에 보복했던 관행도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놓고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내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법안 시행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5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 오전 퇴임하면서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에 열리는데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재판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이은혜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헌재 소장이 없더라도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하면 심리가 가능하지만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수장이 만나 현안 조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과 분리되는 디커플링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말했고 중국 부총리는 양국 경제관계를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경제수장이 만났습니다. 세계 경제 자르로 불리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의 재정금융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입니다. 양측은 이틀 동안 미국의 수출 통제와 중국의 무역 관행 등 경제 현황과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합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과 경제가 분리되는 재앙과 같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no desire to decouple from China.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economically disastrous for both of our countries and for the world. 다만 공정 경쟁을 막는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는 직접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미중 간 경제무역 관계를 원래 궤도로 돌려놓는 수단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담 목적은 미중 정상이 제시한 과제 이행이라며 경제와 투자 분야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据我们北京会晤之后，还不到4个月时间，我们再次见面，就共同关心的问题呢，再进行深入交谈。 옐런 장관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분야를 겨냥한 조치들과 함께 오해나 오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6년 만에 미국 방문이자 1년 만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미중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건 다행이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 물가 상승률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올해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에 선정됐습니다. 1970년 제정된 메디치상은 콩쿠르상, 르노도상, 페미나상과 함께 프랑스의 4대 문학상으로 꼽힙니다.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지난 6일 결과가 발표된 페미나 외국 문학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한강이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수상한 뒤 5년 만인 2021년 내놓은 장편 소설로 제주 4.3의 비극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경란, 피에르 비지우의 번역으로 지난 8월 출간됐고 불어판 제목은 불가능한 작별입니다. 이런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다. 최동원 게임은 최동원이가 나간다고! 최동원 선배님 같은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한 빠른 직구와 폭포수 컵으로 한국 시리즈 4승을 따내며 롯데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던 전설. 선동열의 시대는 곧 태태의 시대였다. 불펜에서 몸만 풀고 있어도 상대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던 북고급 투수. 태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투수 최동원. 첫 번째 맞대결은 최동원의 패배였다. 3회의 홈런을 맞으면서 최동원의 12연승이 막을 내렸고 선동열은 데뷔 이후 첫 완봉승을 거뒀다. 4개월 후 최동원이 서륙했다. 2대0으로 자이언츠가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최동원 피차는 탈삼진 7개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가 누구인지 가리는 그날 사직구장은 열기로 들끓었다. 예, 3번 타자 홍문정 원투에서 제4구 맞습니다. 제3번 타자 이건영 4구 스트라이크 아웃. 자존심을 건 연장 혈투는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났다. 최동원과 선동열, 선동열과 최동원이 치열했던 경기는 전설로 남았다. 어제는 늦가을, 오늘은 다시 초겨울 풍경입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현재 서울 기온 6도에 머물고 있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11도나 낮습니다. 밤사이에는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에서 많게는 13도나 낮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과 충북, 남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휴일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호남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저희가 진행하는 뉴스앤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오늘부로 취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엔 새로운 앵커가 이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